여름의 끝자락에서 풍겨오는 흙냄새는 늘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땅은 마르지 않았고 그 눅눅함은 마치 죽은 거인의 숨결처럼 마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은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을 수 없는, 마치 세상의 주름 사이에 숨어버린 듯한 외딴 산골이었습니다. 안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산허리를 감쌌고 그 잿빛 장막 너머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가끔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래된 바위처럼 풍화된 무심함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 뒤에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장마가 시작되면 산사태로 며칠이고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고립은 우리의 운명이자 마을의 절대적인 규율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들끓는 생명력조차 이곳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매미 소리도 들풀 사이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대신 서막 끝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바람 한 점 없이 저 혼자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두꺼운 속이불에 막힌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는 꼭 필요한 만큼만 마지못해 뱉어내는 돌멩이처럼 투박하고 짧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타케로와 소타는 그런 마을의 답답한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아직 거지지 않은 호기심의 불꽃을, 그리고 그 밑에 도살인 막연한 불안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절대적인 금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곡식이 누렇게 익어갈 무렵 열리는 도정제야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풍요를 기원하는 평범한 가을 축제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축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기만 해도 대화는 끊겼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다가오면 마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른들의 눈동자는 텅 빈 우물처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 안쪽 촌장댁 뒤편 신사에는 발을 들여선 안 된다. 도정제는 어른들만의 의식이다. 너희는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라. 그날도 타케루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얼굴 위로 반항심으로 번뜩이는 눈을 한 그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려는 듯 우리를 헛간 구석으로 끌어당겨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길래 저러는 걸까? 어릴 때 몰래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다 쓰러져가는 낡은 신사 하나뿐이었거든. 그런데도 왜 저렇게까지 길을 쓰는 거냐고. 타케루의 말에 소타가 불안한 듯 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 끝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야, 타케루, 그만둬. 어른들이 저렇게까지 신신당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 험한 꼴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저렇게 얼버무리는 거잖아. 그냥 우리한테 겁주려는 수작이라고. 난 오늘 밤에 갈 거다. 너희들은 어쩔래? 평생 이 숨막히는 촌구석에서 늙은이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벌벌 떨며 살 거냐? 타케루의 도발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게는 어린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정제가 있던 어느 밤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노랫소리에 잠이 깼을 때 방문 틈으로 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이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신의 부름을 받아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마을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기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아이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지의 공간이
잊혀진 누이 동생의 흔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갈증으로 목이 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촌장 댁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나뭇잎에 모조리 가려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린 신사문 틈으로 퀴퀴한 먼지와 오래된 향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매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중앙의 낡은 제단 위에는 기이한 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가 캐는 흑요석처럼 검고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은 달빛을 반사하는 대신 오히려 주변의 희미한 빛마저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돌이라기보다 공간에 뚫린 작은 구멍 같았습니다. 희미한 위압감에 짓눌려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을 때 타케루가 먼저 침묵을 깨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보이게 해주는 돌, 미에루 이시인가 봐. 노인네들이 술김에 떠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보이다니. 대체 뭐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타케루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의 표면을 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허세가 묻어 있었습니다. 몰라. 그러니 만져봐야 알지. 타케루의 손가락이 돌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쫄았냐? 별거 없잖아.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운 돌멩이일 뿐이라고.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와 소타도 차례로 돌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을 파고드는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얼음 같은 냉기와 함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잊었던 누이 동생의 얼굴이 수많은 반투명한 손에 이끌려 비명을 지르며 덧직한 환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시하다는 듯 서로를 마주보며 멋쩍게 웃고는 서둘러 신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돌이 우리의 눈에 씌워져 있던 얇은 막을, 세상의 이면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장막을 잔인하게 걷어내 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흙냄새는 여전히 녹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마치 잘 맞춰진 그림의 한 조각이 뒤집혀 있는 듯한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마루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옆집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땅에서 살짝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과 땅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낡은 영상이 필름이 한 칸씩 건너뛰며 재생되는 것처럼 그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똑똑 끊겼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흙바닥을 굳건히 밟고 있었습니다. 헛것을 보았나 보다. 어젯밤의 긴장 때문에 피곤한 탓이겠거니. 그리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하면 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오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안하게 팔이 나무 기둥을 스치는가 싶더니 연기처럼 스르르 기둥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안하게 반투명한 팔이 기둥 너머의 풍경을 아주 찰나의 순간 비추는 것을. 제가 숨을 멈추고 다시 쳐다보자 안악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튼튼한 두 팔로 물동이를 번쩍 들어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콩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날 오후 저는 타케루와 소타를 찾아갔습니다. 섣불리 입을 떼기가 두려워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혹시 뭐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나만 이상한 걸 보는 건가? 제 말을 들은 소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도 본 거지? 나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벽을 쓱 뚫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걸 봤어. 문이 뻔히 있는데도 형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었어. 게다가 할아버지 몸 너머로 벽지 무늬가 그대로 비쳐 보였다고. 소타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케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병적인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그 돌 때문이야.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된 거라고. 이 마을놈들 전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부터 기분 나빴잖아. 저 텅 빈 얼굴들, 죽은 것 같은 침묵,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타케루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더니 승리감에 취한 탐정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망령들이야.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색이 한 톤쯤 마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더는 태어나지 않았던 이유, 어른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던 이유, 외부와의 교류를 병적으로 꺼렸던 이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망령들의 마을에 갇혀 살아온 마지막 남은 산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소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거지? 왜 우리만?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오랫동안 정성 들여 키운 가장 잘 익은 마지막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형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하고 불완전해졌습니다. 볕이 좋은 대낮에도 그들의 몸 너머로 뒤편의 풍경이 아른거렸고, 밥을 먹는 척하지만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몇몇은 얼굴의 일부가 뭉개져 있거나 팔다리가 없는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마치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행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밭을 갈고 빨래를 하고 우리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고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모여 속살을 떼면 밭을 갈던 농부, 빨래를 흐던 어느, 마루에 앉아있던 노인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텅 빈 눈동자들이 소리 없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고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굶주린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종제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섬뜩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낮부터 공터에 모인 그것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제단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기민했지만 마치 철자인 연극을 하는 인형들처럼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고마하게 울렸고 그 미소는 살갗을 벗겨낸 해골의 그것처럼 기괴했습니다. 오늘 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저것들이 모를 리가 없어. 저 눈빛들 좀 봐. 우리를 뚫어져라 감시하고 있잖아. 타케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마침내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타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자.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안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이 촌구석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잖아. 저 껍데기 같은 새끼들이 길목을 떡하니 막고 서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타케루의 말대로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나가는 유일한 산 뒤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을 장정태 6이 녹슨 낫이나 괭이를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들의 형체는 유독 짙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마을의 문지기 혹은 감시자들처럼.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도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도록 낡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공터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글거리는 횃불이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고 망령들이 그 주위를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경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절구에 곡식을 넣고 빻을 때 나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사위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했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는데 마치 거대한 절곡공이로 재단 위를 내리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관절이 꺾여서는 안 될 방향으로 꺾이고 목이 부자연스럽게 돌아갔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촌장이 재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웃산 너머에서 실종되었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망령들의 섬뜩한 노래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아이를 재단 위에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재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산재물이야. 소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정제는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생기를 제물로 바쳐 자신들의 희미해져 가는 존재를 1년 더 연명하기 위한 잔혹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들은 살아있는 아이를 도정하여 그 순수한 영혼의 살알처럼 쪼개어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위 아이의 몸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희미한 빛의 입자들, 춤추는 것들이 검은 입을 벌려 들이마실 때마다 그들의 형체가 미세하게 짙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빛의 입자들 속에서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 없이 입을 뻐끔거리던 내 어린 누이 동생의 얼굴을.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춤을 추던 한 노파가 마치 못 각인 형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쑥 고개를 돌려 우리가 숨어있는 쪽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구멍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음을, 우리 심장 소리까지 듣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소리 없이 검게 썩은 입을 벌리자 주변의 모든 망령들이 일제히 춤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모든 소리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텅 빈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튀어! 타케로의 외마디 외침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아니, 발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스치는 것 같은 서늘하고 섬뜩한 소리가 맹렬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것들은 땅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공간을 흘러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소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에 가까웠습니다. 흘깃 돌아본 시야 끝으로 수십 개의 반투명한 손들이 소타의 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타의 비명은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갈라지며 기이한 화음이 되었고 그의 형체는 마치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혹은 불길에 녹아내리는 밀랍 인형처럼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가 사라진 자리에 텅 빈 어둠이 자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타! 타케루의 절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소타가 사라진 쪽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꽉 쥐고 망령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괴물 새끼들, 올 테면 와봐라! 그것이 제가 본 타케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돌멩이가 선두에 선 형체를 통과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오는 반투명한 무리가 그의 모습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산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살이 찢기고 발목이 수없이 꺾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소타와 타케로의 목소리를 흉내낸 섬뜩한 속삭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배가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거친 나무에 등을 기댄 순간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저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숲이 저를 이물질처럼 뱉어낸 것 같았습니다. 덩이 트고 있었고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횡설수설하며 경찰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파출소 조사실에서 저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 망령들로 가득 찬 마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친구들을 토해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관은 지친 얼굴로 제 말을 들으며 기계적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저를 미친 아이 혹은 환각자에 취한 비행 청소년쯤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제 호적 기록은 멀쩡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지도 위에는 제가 십수년을 살아온 마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위치는 그저 험준한 산과 울창한 숲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 X년 원인 불명 집단 실종사건 발생 지역 특별 경계구역. 경찰이 떼어온 제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출생지는 공란이었고 부와 모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사람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